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그 추석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 전세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전세 시장의 이중 가격이라던가 이런 네. 거를 해결 방안을 이제 강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나온 말은 없어요. 네. 이제 전문가들이 높은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네네. 표준 임대료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표준 네. 임대료를 고려할 만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표준 임대료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이제 표준화시키는 네네네. 거죠. 표준화시켜서 그 가격을 거의 정부에서 결정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결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5% 네. 상한선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임대료 상한선을 네네. 5%로 이제 정해놨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네.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전세 가격을 표준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의문이 드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딱 봐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벌써 이제 전세 가격 이중화 현상이 생겼거든요. 네네. 가격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주장해가지고 눌러앉은 전세가와 네. 신규로 나와서 이제 높아진 전세가.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뭐 하나는 10층, 하나는 11층. 원래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11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4억. 네.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신규로 해가지고 6억이나 7억. 네. 이렇게 이제 한 아파트에 가격이 이제 달라져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놔둔 상태에서 이제 표준 임대료 정책을 만약에 쓴다. 네. 그럼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6억이나 7억에서 출발하는 거는 5%씩 올리면 계속 이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4억에서 출발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그럼 얘를 표준 임대료로 하려면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7억으로 올리면 이제 전세가가 또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테고 네네. 정부 입장에서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냥 현 상태에서 5%씩 올리는 거를 추진을 할지 이거는 이 형평성 문제에 너무 이제 위반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매물이 줄어들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정부에서 가장 잘못하게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택이잖아요. 주택. 네. 주택은 필수품이거든요. 네. 네. 의식주 중에 네.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집이 없으면 예, 오갈 데 없으면 노숙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냐 임대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 통제를 어느 정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피난처가 있어요. 임대 네. 쪽이라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임대를 가격 통제를 하면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피난처가 없다라는 거죠.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정부 쪽에서는 이 임대 가격을 낮추면 임차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포커스를 갖고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절박함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절박함.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서 가격 통제를 하면 네. 이 이제 가격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 동일한 절박함으로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임대인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메꿔야 되잖아요. 네네. 메꿀 때 5%만 올리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임대를 맞춘다라는 가정을 두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절박함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냐면 임차인은 여기서 회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매매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임차인은 이제 매매로 갈 수 없는 돈이 없어서 남아있는 임차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임대만 이제 있어야 돼요. 임대만 있는 상태에서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회피할 데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임대인은 선택의 여지가 많아집니다.
임차인과 달리 임대인은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다. 임대인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임대가 맞춰지거나 이렇게 네. 되면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하면 빨리 맞추기 위해서 임대료를 조금씩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거든요. 근데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임대인들은 대항하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미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낮췄다가 많이 올려도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낮췄다가 네. 상황이 좋을 때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미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낮추게 되면 다시는 못 올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항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상가 임대차, 상가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정말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공실이 되어 있는 상가가 네. 임대료가 안 떨어져요. 정말 안 떨어집니다. 공실이라도 임대료를 안 떨어져요. 안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임대인들하고 상담을 해보잖아요. 어떻게든 버티고 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월세가 3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상황이 안 네네. 좋아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5%씩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럼 네. 300만 원이 되려면 그렇죠. 내년 뭐 거의 10년 가까이 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공실로 놔두면서 손해보는 게 낫다. 그 버티면은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텼다. 네. 제가 예상컨대 상가보다 주택은 훨씬 심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상가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장사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예. 거죠. 네. 그 안 한다라고 내가 굶어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주택 임차인은 선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있는 매물 중에서 싼 걸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게 없다. 싼 게 없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비어있는 집, 굉장히 높은 가격에 올라와 있는 집, 이런 집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 이런 집을 통제하게 된다. 그럼 임대인은 어떤 걸 시도하냐? 암시장을 유도하죠. 자, 임차인에게 전세가는 이 가격에 쓰게 하고 신고하지 않는 가격으로 너 얼마 더 내. 우리 옛날에 그 분양권 거래하거나 이랬을 때 네. 약간 다운 계약서처럼 약간 그런 그렇죠. 예, 이런 불법 행위를 조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는 없으니까요. 네. 임대인은 이런 행위를 쉽게 시도할 수 있어요. 일단 해보자는 마인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돈만 좀 있으면 네네. 돈만 좀 있는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시도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걸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 항상 많은 말. 그럼 진짜. 이분들은 어느 정도 공실로 충분히 놔둘 수 있어요. 공실로 놔두면서 버티면은 임대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더 절박하냐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임차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또 그게 수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특히 임대차 3법이 적용된 상황에서 돌아다니는 임차인과 임대 매물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개만 공실로 내두면서 물건으로 안 내놓게 되잖아요. 아니면 높은 가격에 내놓게 되면 싼 가격은 좀 빨리 나가겠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임차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지역을 이동하면 되죠. 네. 근데 문제는 전국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똑같거든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사를 가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암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는 누가 입냐? 임차인이 입는 거죠. 이게 또 매매랑 다르게 표준 임대료 가격을 통제하면 뭔가 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또 다른 거네요. 이게 가격 통제라는 거는 대안이 있을 때 가격 통제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회피하게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생기는데 네. 주택을 통제하게 되면 이런 회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급이라도 좀 많이 가능하잖아요. 주택은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격 통제를 심하게 가면은 부작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정부가 착각하는 건 가격 통제, 가격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지 생존권에 걸린 문제라는 거는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의 포커스를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가격을 잡으려면 결국엔 뭐냐. 전세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네. 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유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정부라면 어떻게 하겠냐? 빈 공실을 정부가 한 2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이걸
풀었다 쪼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공실로 가지고 있던 정부 소유의 집들을 네. 조금 더 싼 가격에 전세를 풀어요. 그런 다음에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되고 진정이 될 것 같으면 다시 이제 또 이게 걷어들이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 외에는 사실 전세가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잡으면 다시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매매로 또 이게 환산이 되고 매매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이 가격으로 가격을 잡으려고 하니 절대 안 오히려 됩니다. 부작용이 이건 더 부작용이 큰다는 더 거죠. 커져서 서민의 이 삶 자체가 완전 피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임차인을 위한 방안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힘든 지금 이미 선진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정책적인 시도를 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실제로. 네네. 임대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생존권이 걸린 절박함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절박함. 생존권이 걸린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리해서라도.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임차인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시장이 형성되고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전세가가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려갈 때도 네. 있어요. 근데 가격 통제를 하면 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방어 전략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요. 임대인들이. 네네. 아까도 상가 얘기할 때 그렇죠. 상가가 지금 공실이 넘쳐나거든요. 네. 넘쳐나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요. 임대료가.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5% 인상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를 빗대어서 좀 살펴보면 알 수 있겠네요. 만약에 주택에도 진짜 주택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난다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10배 이상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인들은 알거든요. 절박한 게 누군지 더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버티면 임차인들은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예. 임대료 뭐 4억에 써. 그래 4억에 쓰지 뭐. 그리고 나는 이면으로 월세 200, 300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뭔가 방안이 아닌 오히려 더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정부가 지금 이번 정부가 특히 잘못하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제도 안에 사람들이 순응할 거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모르게 되면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표준임대로는 절대 실시하면 안 됩니다. 네, 아직 할 것 같았지만 아직 하진 않았으니까요. 네, 지켜보자고요. 네,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네, 이게 다 이걸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진짜 정부의 이렇게 보면 무능함을 좀 지적하는 부분이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만지작 하면서 언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시기만 보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표준 임대료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이 전월세 신고제라던가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좀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또 모으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데 지금 이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임대차 3법까지는 어쨌든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적응하게끔 만들고 여기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까? 제가 여기에서 답을 냈어요. 지금 입주 물량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입주 물량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전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입주 물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소장님이 또 한숨을 또 들었네요. 네. 오늘은 그 표준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